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무리한 제로 코로나 시장 신뢰에 타격, 홍콩 항공 허브로서의 이미지도 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죠. 이는 물건을 주문하면 제깍제깍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주문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중국은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코로나19의 환자가 발생하면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쳐오자 결국 탈이 나게 되었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자 자신들의 잘못을 일정 부분 수용해 코로나가 발생한 일정 구역만 정해서 통제하는 변형된 제로 코로나 정책인 사회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로 코로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로 코로나가 단점이 드러나자 조금 더 느슨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특히 시진핑의 치적으로 불렸던 제로 코로나는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제로 코로나든 사회면 제로 코로나든 고강도 봉쇄 정책에 의해서 중국의 생산시설을 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통제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인구, 현재는 아니지만 그동안 저렴한 노동력을 기대하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을 말을 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 중국 내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인건비의 상승으로 탈중국을 고려해야 하고 있었던 기업들에게 고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떨쳐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탈중국을 고려했지만, 거대한 중국 시장을 떠나지 못했던 기업들도 미중 갈등과 중국의 강도 높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매력이 많이 상실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무리한 제로 코로나 시장 신뢰의 타격, 홍콩 항공 허브로서의 이미지도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콩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일부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더욱더 디커플링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지속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단적인 예로 테슬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하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는 상당 기간 동안 상하이에 내려진 봉쇄령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테슬라의 최대 조립 공장인 상하이의 기가팩토리 3가 상하이 봉쇄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3주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람에 벌어진 생산 손실 규모만 해도 무려 4만여 대로, 이는 분기 생산량의 14.5%를 차지하는 물량이 제로 코로나의 여파로 공중에 증발된 것이죠. 이 밖에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이 가동하는 중국 공장도 중단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산 손실 피해를 입었고,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중국 공장도 가동을 멈춰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대응을 코로나와 함께하는 엔데믹으로 낮춘 것과는 매우 대비되는 대목이죠. 2020년 중국은 제로 코로나 대책으로 빠르게 코로나의 위협을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이 이제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코로나의 그 위력이 약해지면서 전파력은 빨라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는 중국의 정책은 이제 맞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단순히 외국 기업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경제 자체에도 짙은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잡아먹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서방 측은 과연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중국은 매력인 나라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 중국 사업을 의심하고 있는 서방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주 중국 EU 상공회의소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나온 최근 입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주 중국 EU 상공회의소의 반응입니다. 22일 CNBC는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이 전날 21일 날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EU 상공회의소는 유로존 업계의 대중국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들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코로나 사태를 신속히 대응하면서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었다. 지금 2020년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것은 정말 맞은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코로나19 초기에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매우 경직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기업 활동에 유례가 없는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지금 2020년까지는 맞았고 2021년부터는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제로 코로나 대응이 초기에는 유행했을지는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했는데 유연하지 못한 중국의 대응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라서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회원사들 가운데서 중국이 과연 예상 가능한 시장인지,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인지, 효율성이 있는 시장인지, 그래서 미래가 확실한 시장인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예상 가능한 시장이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냐, 효율성 있는 시장이냐, 그리고 미래가 확실한 시장이냐,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보니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중국의 꽉 막히고 경직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입니다. EU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의 3연임 이후에도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정적들을 숙천하고 처단하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타당한지 심각하게 재검토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중국의 고강도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유로존 기업들이 입고 있는 심각한 피해 가운데 하나로 중국 주재 직원들의 고립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지사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상 꼭 필요한 출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가,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본사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본사를 오가는 업무를 보거나 그리고 연수 교육을 받는 등 업무적으로 필수적인 상호 교류가 사실상 차단되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유럽계 다국계 기업의 한 직원의 임원의 말도 올렸는데요. 그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EU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EU 국가에서 중국을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히려 EU 기업들의 활동뿐 아니라 투자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웨르그 부르케 주중 EU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간 중국 시장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로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왔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반년, 2022년이죠. 2022년 1년까지는 견딜 수 있었지만 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중국 시장은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 시장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어서 일단 코로나 봉쇄 정책 조치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은 폐쇄된 사회로 유별난 사회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부르케 회장은 특히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한 지 40년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데올로기로 앞세운 결정이 경제적 논리를 무시하고 내려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정책을 계속 쓰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적 관점,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관점이 우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반응입니다.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에도 주중 EU 상공회의소에 마찬가지로 제로 코로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IATA는 전 세계 항공사들의 협의체이자 항공 운임을 결정하는 국제무역기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티켓을 봤죠? 티켓을 봤는데 이 마크가 하나가 있어요. IATA라는 마크를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항공권의 가격을 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알자제라에 따르면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21일 IATA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한 글로벌 항공산업 세계 금융 심포지엄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을 했는데요.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항공 물류의 허브로 통해온 중국령 홍콩의 위상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홍콩에도 고강도 코로나 봉쇄 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지면서 홍콩은 더 이상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죠. 그러면서 글로벌 항공사이자 홍콩의 국적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시 사무총장이 홍콩을 꼭 찍어서 깎아내린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방역 조치를 완화를 했지만 세계 3대 허브 공항인 첼라콕 공항을 둔 홍콩에서는 여전히 고강도 방역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홍콩에 입국하는 사람은 현재도 3일간의 자가격리, 4일간의 능동감시를 거친 뒤에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점이죠. 왈시 사무총장은 이러한 방역 정책은 홍콩은 국제 허브 공항으로서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고 이 틈을 노려 다른 공항들이 홍콩을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어느 곳보다 몰려드는 출입국자로 분주했던 홍콩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거쳐간 항공 승객은 59만 1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죠. 같은 기간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창이 국제공항을 이용한 항공 여객은 730만 명이었다는 감안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변해버린 것이죠. 더 이상 홍콩을 경유지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수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막기에 만들었고 중국 경제의 난맥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서방에서의 접근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우수하다라고 선전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지난해 해외 언론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가 엄격한 방역 조치는 경제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전반기에는 투입이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감염 후 치료하는 일부 국가보다는 비용이 더 낮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지 않고 일파만파로 이게 퍼지게 됐을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외에서는 산발적인 사례를 발생했을 때 공장의 조업 중단, 전수검사는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낭비하는 일에 지장을 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찾아내는 감염자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의 정광 교수는 셈을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약 1,000명을 검사하는데 약 9억 위안, 한국 돈으로 1,658억 원이 들었다. 이는 2020년 대 6시간의 중국 GDP와 맞먹는다. 하지만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은 우한인이 외지에 가서 다시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한 도시가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지
나아가 전국의 경제 촉진에 굉장한 것이라고 이상한 논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중국에서 우한을 예를 든다면 우한만 통제를 하게 되면 우한의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한이 그때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러한 논리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친구 교수는 일부 국가의 공장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조업을 정지하고 생산을 중단하는 것과 비교해서 중국 같은 제조업 대국에서 유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무관용 정책을 고수해 전염원을 통제하는 것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정부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대량의 자원을 투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한다면 실물 산업에 장기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논리죠. 이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그만큼 허술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방역 정책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때려잡아야 되지, 초기에 때려잡지 못하면 일파만파 퍼지고 이것을 나중에는 잡아낼 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매력들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도 매력이 떨어지고 홍콩도 매력이 떨어지고 지금 마카오도 매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